어서오세요 여러분. 드디어 AI POT 수업을 시작하셨군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는 가장 처음이죠. 파트 1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챕터 1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사를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섹션 소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의 섹션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의 정의 및 분류 및 역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섹션이 현대 AI의 응용 분야와 미래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섹션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앞에 프롤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간이 없을 때 대비해서 이것만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의 강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강의만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섹션 인공지능의 정의 및 분류 역사 쪽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거의 정의가 세 가지 정도로 문장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계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이다. 자, 두 번째 정의까지 딱 나왔죠. 마지막 정의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경험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자, 이 세 가지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럴싸하냐? AI POT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사지선다형이에요. 네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정확한 설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고스란히 보기에다가 또는 선택지에다 집어넣고 이상한 말을 하나 집어넣으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 넣기 딱 좋죠. 네. 아쉽게도 1급 시험에서 이런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가끔씩 나오는데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나오면 굉장히 감사한 점수 주기 문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인공지능의 핵심 능력 세 가지입니다. 인공지능 핵심 능력 세 가지는 첫 번째 학습, 두 번째는 추론, 세 번째가 적응이거든요. 야, 이것도 깔끔하게 딱 세 개로 끝나죠. 네. 자, 학습 먼저 보죠. 학습을 정의하자면 경험으로 배운다예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 이게 AI가 가진 첫 번째 핵심 능력인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아기가 수백 번 그러니까 엄마분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이한테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하면 이제 경쟁을 하듯이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기도 그걸 계속 들으면서 점점 더 처음에는 엄마 이러다가 엄마라는 말로 점점 다가가죠. 바로 그게 얘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며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 이게 인공지능의 첫 번째 핵심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추론이죠. 이건 배운 것을 통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갑자기 내가 예전에 못 봤던 어떤 새로운 패턴이 뭔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패턴을 잘 보니까 내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유사하게 매칭되는 느낌이 있네. 그럼 그걸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능력. 이게 추론이죠. 그래서 진짜 엄청난 시간 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병명을 진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능력, 적응이죠. 쓸수록 AI는 똑똑해집니다. 이게 가장 우리한테 익숙해진 패턴이 넷플릭스나 또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시스템이죠. 새로운 환경과 데이터에 맞춰서 성능이 점점 더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 있는 추론을 통해 새로운 패턴이 들어오면 이걸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던 그 데이터도 또 쌓이겠죠. 그렇죠? 이런 학습과 추론의 연속으로 쌓인 데이터를 통해 AI가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적응을 하게 되고 환경마다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공지능의 핵심 능력 세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추론, 적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정상적으로 선택지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는 쉬운 버전이 있고요. 보기에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설명한 어떤 사례, 예시, 비유 같은 걸 적어 놓고 단답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알아두십시오. 영어 이건 영어까지는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AI 필드 시험이 답을 영어로 쓰라고 하는 엄청난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보통은 그냥 답을 쓰라고 하면 한글도 정답으로 인정해주고 영어도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패턴인 게 대부분인데 영어로 쓰라고 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영문도 같이 외워두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알아야 되니까. 자, 다음. 자,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별 비교인데 네로 AI, AGI, 그리고 ASI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면 이번 슬라이드만 보고 다음 슬라이드 세 가지는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자,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 네로 AI는요. 특정 작업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역할에 특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 텍스트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AI들 다 각자 자기만의 특정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얘가 우리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멋대로 저 사람 자고 있을 때 어떤 작업을 시행해야겠구만 하면서 멋대로 진행되지 않죠. 얘는 의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키는 작업만 수행할 수 있고 기존에 학습했던 패턴 바깥으로 못 나가요. 이게 네로우 AI고 현재 인류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 오픈 AI나 이런 IT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AGI 범용 인공지능의 벽이죠. 자, 이때부터는요 우리랑 동급이 됩니다.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때부터는 특정 기능에 그 AI가 귀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얘가 아침에는 그림을 그렸다가 점심에는 수학 계산을 하고 저녁에는 요리 레시피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강사님, 그거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챗GPT나 제미나이에다가 뭐 그림 그려주면 그림 그려주고 음악 만들면 음악 만들어주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 거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을 갖다가 제공한다기보다는 특정 기능에 귀속이 되어 있고 각각의 작업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미지 생성 AI는 이미지 생성 모델로 또 전환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음악 생성할 때도 음악 생성을 또 전용으로 하는 플랫폼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범용이 아닌 거죠. 그냥 일부 몇 가지 기능을 같이 지원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모든 걸 다 수행하는 범용 수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그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ASI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기게 됩니다. ASI는 공상 이제 SF 소설에서나 등장할 만한 수준의 그 정도 능력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 AGI는 그래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데 ASI는 경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기회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비로소 AI에게 종속돼 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이 AS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의 네로 AI, AGI, 그 ASI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네로 AI입니다. 약 인공지능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가지를 정말 잘하는 전문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그 이외의 일은 못해요. 부족하죠. 못한다고 하기엔 애매한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이나 챗GPT, 자율주행, 얼굴인식 모두 다 네로 AI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한 범위 밖은 무능력해요. 체스 AI한테 이미지 그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학습한 범위 밖은 무능력하고 얘는 어떤 이해하거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보다는 여태까지 제가 학습했던 것 중에서 유사한 패턴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대답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에이전트 AI다, 뭐 싱킹, 딥싱킹이다 이러면서 이런 유사한 기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사람이 시키고 사람이 시킨 그 범주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 네로 AI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AGI죠. 사람처럼 무엇이든 배우고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처럼이 핵심이에요. 사람처럼. 인간 수준의 범용 지능을 가지고 있고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지적 작업을 갖다가 인간처럼 수행할 수 있는 AI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고 또 응용이 가능해요. 왜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단순하게 우리가 숟가락을 짚고 나이프를 짚고 포크를 짚는 이 방법조차도 여러 번 짚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학습하죠.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자, 아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이 AGI에 접근하기 위한 그 여러 연구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보기나 선택지에서
한 AI가 모든 걸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형태의 묘사가 되고 있다면 네, 그게 바로 AG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ASI죠. 초인공지능입니다. 자,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압도한 상태입니다. 뛰어넘은 상태인 거고, 인간 지능을 압도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AI보다 똑똑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단계가 되면은 지금도 네로 AI의 일부도 인간이 이거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챗GPT나 여러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이 텍스트 생성 AI들의 개발자들조차 근데 왜 이런 단계로 추론이 되고 작동이 된 건지를 예측을 못해요. 그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메커니즘은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물로 나왔는지는 되게 방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초인공지능의 단계에 도달을 했다?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단계인데 동시에 이걸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논쟁의 중심인 거죠.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단계가 됐을 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지능의 끝판왕을 넘어선 존재인 거고 인류 최대의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가지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잘 배웠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2급 시험 때 아니죠. AI POT 2급 교재에서 사용했던 수업 문제풀이 템플릿을 약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수준도 좀 끌어올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50초를 드릴 거고, 네, 50초 동안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위쪽을 잘 보면 게이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게이지가 다 사라지면 50초가 경과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저도 읽어보도록 하죠. 다음 상황을 읽고 각 AI 시스템의 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 세 가지를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스템 X. 자율주행 회사에서 개발한 AI로 도심주행, 고속도로주행, 악천후 대응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한다. 이 AI는 운전 중 경험한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논문을 작성했고 업무 외 시간에는 차량 디자인을 개선하는 제안서를 만들었으며 회사 직원들과 경영전략 회의에도 참여해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시스템 X고요. 자, 시스템 Y. 자, 시간은 끝났어요. 지금 50초 끝났어요. 시스템 Y.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음성 합성 AI로 어떤 사람의 목소리든 단 3초만 들으면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 유명 성우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그러나 이 AI에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자 전혀 응답하지 못했다. 이게 시스템 Y예요. 자, 마지막 시스템 G. 글로벌 연구소에서 탄생한 AI로 단 하루 만에 인류가 100년간 연구한 암 관련 논문을 모두 이해하고 기존 의학계가 놓친 치료 메커니즘 17가지를 발견했다. 동시에 경제학 이론을 재정립해 세계 빈곤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제시했고 인간 뇌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의식의 본질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완성했다. 자, 세 가지 보기 다 읽어보셨고 이제 여러분 1, 2, 3, 4 중에서 하나는 선택하셨을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X. 자율주행 회사에서 개발한 AI라고 했고요. 자, 고속도로 주행 악천후 대응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업무의 시간에는 차량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했죠. 위쪽에 보면 도심주행, 고속도로 주행에 대한 시스템을 갖다 진행을 했는데 차량 디자인은 서로 다른 이야기죠. 범주가 넘어갔죠. 한 가지 범주로 넘어간 상태죠. 그러면 일단 네로 AI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 직원들과 경영 전략 회의에도 참여해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 보면요. 이 시스템 X에 대한 보기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인간을 뛰어넘었다.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로 AI처럼 한 가지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범주의 업무도 수행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AGI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시스템 Y 쪽 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음성 합성 AI라는 얘기를 먼저 했는데, 자, 이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AI에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분석해달라. 범주를 벗어난 걸 요구를 했죠. 음성 합성 AI는 음성을 합성하는 게 특화가 돼 있지 감정선을 분석하고 텍스트를 분석하진 않잖아요. 자, 그랬더니 전혀 응답하지 못했죠. 못하는 게 있으면은 AGI나 ASI보다도 못한 네로우 AI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 남는 건 일단 ASI밖에 없기는 하는데 한번 보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기존 단 하루 만에 인류가 100년간 연구한 암 관련 논문을 모두 이해하고 기존 의학계가 놓친, 이게 이 표현이 기존 인류를 넘어섰다는 표현 중에 하나죠. 기존 의학계가 놓친이고, 그리고 인간 뇌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푸신 버튼, 여기 또 있죠. 기존의 인간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했다라는 표현이 또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내시면 됩니다. 자, 명확한 한계가 보인다. 네, 네로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분야를 인간 수준으로 한다. 네, AGI.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압도한다. 네, ASI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체계 다이어그램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4단계의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 안에 생성형 AI가 있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분명 생성형 AI 시험인데 생성형 AI를 안에다가 안 집어넣고 그냥 딥러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요, 인공지능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순서를 외울 때 맨 앞에는 알파벳 A, M, D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야? 싶은데 여러분, CPU랑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AMD라고 있어요. 네, 진짜로 이 분야에 정말 관련 있는 회사인 거죠. 회사 이름이 AMD예요. 그렇게 그 순서대로 외우고 계시면 돼요. AMD. 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A를 숨겨놔요. 여기가 이제 딥러닝이 들어가야 될 영역인데 여기를 숨겨놓고 바깥쪽에는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는 A가 있다. 이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보통 AIPOT 2급에서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강화하면 이제 1급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의 흥망성쇠 쪽을 보도록 하죠. 1급 AIPOT라 2급 AIPOT에 공통적으로 이제 빈번하게 등장해 주시는 조상님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급 초기에는 AI 역사를 좀 큰 폭으로 봤던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AI 역사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학습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흥망성쇠는 두 번의 부흥과 두 번의 겨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제 딥러닝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흐름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지금 단계로 도달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차 AI 부흥 쪽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1956년 존 메카시가 다트머스회에서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용어를 사용했다. 자, 이때가 바로 AI 탄생 파티가 시작된 날이에요.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순간이고 이때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해죠. 1957년 프랭크 로젠블렛이 최초의 학습 가능한 인공신경망 모델 퍼셉트론 개발을 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개된 건 1958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의 첫 뇌세포가 탄생한 날이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1958년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 AI가 이제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등장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들 해피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야, 대박이다. 엄청난 걸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만들고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 그 중에서도 1965년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덴드라이라고 불리는 화학 분자 구조 분석 그 전문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생겼던 게 아니라 1973년,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1차 AI 부흥이 1974년 정도부터 이제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1973년도에 무슨 일이 하나 벌어져요. 제임스 라이트 힐이 영국 과학연구위원회에서 AI 연구와 실패 한계를 지적한 라이트 힐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꽤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에 나오게 될 1차 AI 겨울의 궁극적인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층 차이에서 이 일로 인해서 AI 연구가 생각보다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돈값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인식이 확대됐던 게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그래서 파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스위치 내린 거예요. 두꺼비 좀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74년 1차 AI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자, 퍼셉트론이라고 아까 이제 프랭클 로젠블렛이 만들었던 최초의 AI 신경망의 어떤 모델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경망 모델이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XOR 문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른 챕터에서 보게 될 텐데 이 XOR 문제라는 간단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거를 지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오, 다들 막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제 인류는 한 단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작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못 푼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지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1973년도에 등장했던 라이틀 보고서랑 이 퍼스트론 책에서 등장하는 이제 기존 신경망 모델의 한계, 그 외에 좀 다른 것들 더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일단 메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니까 정부가 투자한 만큼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네? 과대 광고네? 하면서 지갑이 다치기 시작해요. 모든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돈이거든요. 결국 돈이에요. 어떤 정부나 어떤 기업이 우리 어떤 기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자, 그들이 거기다가 돈을 투자했냐 안 투자했냐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다시피 돈을 투자를 안 하니까 바로 겨울이 시작돼 버립니다. 연구 자금이 삭감돼 버리고 개발이 늦어지게 되죠. 자, 근데 1980년 다시 AI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인류의 그 지대한 명언이자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과학 기술과 이런 거의 발전은 이제 피와 전쟁으로 사고와 이제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사고와 전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한참 다른 국가와의 경쟁 시기였어요. 미국과 일본은 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죠. 그 당시. 그래서 근데 일본이 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도 저 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에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 컴퓨팅 구상을 갖다 시작을 하자 하면서 다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연구비가 이때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가 그것도 그 당시 미국 기준에서는 일본이 먼저 5세대 컴퓨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우리가 질 수 있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986년 드디어 앞으로 여러분을 주구장창 이제 따라다닐 역전파 알고리즘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1986년에 신경망이 드디어 제대로 학습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2차 AI 부흥 때는 이런 두 가지의 메인 사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잘 나가다 싶다가 또 겨울이 와요. 2차 AI 겨울 1987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컴퓨팅 파워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이디어도 넘치고 돈도 많이 쏟아부었는데 궁극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치 이거죠. 페라리 엔진을 가진 자전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계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발전 실적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기계가 따라줘야지 뭐가 나오는데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니까 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 시스템들이 이제 딱 특화되어 있는 그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돈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가 슬슬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전문 AI 하드웨어 LISP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이 전문가 시스템을 위한 이 LISP 하드웨어 시장 말고도 개인 PC 시장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개인 PC 시장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개인 PC의 성능도 더 좋고 개인 PC가 또 저렴한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저 전문 AI 하드웨어 LISP를 갖다 사야 되지? 안 사기 시작하니까 안 팔리고 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2차 AI 부흥을 이끌었던 일본 정부의 제5세대 컴퓨팅 프로젝트가 종료됐어요. 목표 스펙 도달에도 실패한 상태였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하던 경쟁 국가가 프로젝트를 종료했는데 그 경쟁 국가도 실패했대요. 그러면 미국도 더 이상 우리도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투자가 중단돼 버립니다. 이렇게 2차 AI 겨울이 순차적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방향을 갖다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게 궁극적인 문제를 일으켰었는지를 여러분이 봐두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상황을 읽고 각 AI 시스템의 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한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다트머스 회의 1956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역사적 사건으로 이후 AI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니은. 퍼셉트론 1957년 로젠블렛이 개발한 최초의 학습 가능한 인공신경망 모델로 발표 직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증명되어 1958년 즉시 상용화되었다. 디귿. 덴드랄 프로젝트 1965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전문가 시스템으로 화학구조 추론에 있는 특정 분야의 AI를 실용적으로 적용한 초기 사례이다. 릴. 제임스 라이트힐 보고서 1973년 영국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로 AI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1차 AI 겨울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네. 자, 올바르게 분류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답은 2번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자, 기억. 다트머스의 인공지능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역사적 사건으로 이후 AI 연구의 출발점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덴드랄 프로젝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전문가 시스템으로 화학구조 추론하는 특정 분야의 AI를 적용한 초기 사례이다. 네, 맞고요. 자, 리을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이거 기폭제로 가지 않았나? 근데 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가 답이 돼버리죠? 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AI 겨울에 문짝을 여는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AI 겨울이 지금 시작이 됐지 않았다는 말인 거지. 기폭제 역할이자 직접적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리을 부분은 여러분이 용어적인 헷갈려 하실 수가 있긴 한데 AI 겨울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로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죠? 세 가지. 아까 기억,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까 틀렸던 거 있죠, 니은. 프랭크 로젠블렛이 1957년에 퍼셉트론을 개발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뒤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증명되진 않았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XOR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못한다.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퍼셉트론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자, 다음 이제 이렇게 AI의 부흥과 겨울이 여러 번 왔다 갔다 거리고 나서 딥러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성 AI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이야기들이죠. 자, 이걸 갖다 다 다루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 중에서 메인이 되는 역사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딥러닝의 빅뱅이죠. 2011년 합성곡 신경망 아키텍처 CNN이 이미지넷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거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되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 구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모델을 갖다가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대격변이 일어나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AI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세계 최강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4대1로 이긴 사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 바둑을 이긴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특이점, 거의 준특이점이었어요. 이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요 사건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더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직접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009년에서 2012년 AI 발전 분야의 특정 기술에 관한 신문 기사 제목들이다. 기사 제목과 실제 사건의 연결이 모두 정확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 자, 다 풀어보셨습니까? 선택지와 그리고 시기를 보니까 이 특정 기술은 딥러닝을 갖다가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09년 이미지 처리 작업을 위해 합성신경망 아키텍처 CNN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쵸? 네, 이미지 분석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자, 2011년 합성곡 신경망 아키텍처 CNN이 이미지넷 알렉스넷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쵸? 2012년 요거 알렉스넷 잡혀있고, 자, 2011년 IBM 지휘응답 시스템 왓슨이 조파디 이게 아마 조파디일 거예요.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의 상대로 우승. 그쵸? IBM 슈퍼컴퓨터 나와있죠. 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섹션 2입니다. 현대 AI의 응용 분야와 미래 전망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키워드만 다룰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꼭 교재를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소형 언어 모델이 드러나고 소형 언어 모델의 중요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SLM이 LLM 대비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우리 이렇게 섹션을 갖다 별도로 분리해서 배우게 되냐? 자, SLM은 기본적으로 말 뜻을 풀이하면 소형 언어 모델이죠. 자, 작은 모델 크기예요. LLM보다 그 모델의 크기 자체가 적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스마트폰 같은 이런 디바이스에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디바이스 형식으로 이제 배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사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체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LLM, 대형 언어 모델 대비 전력 소비가 현저하게 낮아요. 왜냐면 작동시키는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적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더 적을 수밖에 없죠. 디바이스도 작고. 그리고 응답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특정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걸 쓰는 사람도 애당초 그 특정 목적에 맞는 질문만 하게 되니까 대화 자체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게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런 복잡한 추론이나 창의적인 작문 능력, LLM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SLM한테 기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나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 SLM은 풍부한 데이터를 포기했잖아요. 규모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제한적인 게 있고요. 그 여러 주제를 넘나드는 대화보다는 특정 분야, 이 SLM의 각 분야가 있거든요. 주제마다 있어요. 특정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SLM 말고 라그를 갖다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외부 지식 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게 하는, 그러니까 생성 AI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만 대답하면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과거의 특정 시점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는데, 외부 지식을 갖다가 얘한테 집어넣거나 또는 외부 인터넷 베이스를 지가 들고 오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이제 라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라그는 일반 AI랑 어떤 게 다르냐? 최신 정보로 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생성 AI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데이터가 멈춰 있는 것에 반해 라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생성 작업을 진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문제가 있죠. 검색된 것 자체가 하자가 있으면 이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왜요? 우리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도 있지만 블로그나 카페 또는 위키 카테고리의 백과사전 정보가 나올 때도 있죠. 락으로 검색할 때도 그런 게 검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생성 AI를 쓰는 게 나았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나쁜 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락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자, 다음 에이전트 AI를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생성형 AI에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을 한 건데, 이름은 다 제각각 조금 달라요. 어떤 곳은 좀 리서치 쪽이라고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에이전트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고 실행을 했을 때 여러 기능을 지가 자동으로 검색하고 조회를 하면 그걸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단순하게 한 가지 작업만 하는 AI가 아니라 지가 특정 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AI랑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혼자 여러 가지를 다 수행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면 그건 에이전트 AI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 자료를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반 생성 AI는 정말 회의 자료만 만들고 끝나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AI는 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주고 회의에 필요한 일정을 캘린더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회의가 진행될 장소를 예약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걸 에이전트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지가 설계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 삐끗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돈 관련된 걸 시켰다고 보도록 하죠. 입금에 대해서 임금을 갖다가 이 자료를 기반으로 입금을 해주고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해달라, 이메일로 보내달라 또는 문자로 안내를 해라라고 했더니 입금을 잘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계좌가 잘못 입력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파급력이 되게 커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그냥 딸깍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 구글 계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얘한테 넘겨줘야 되고 접근 권한도 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보안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관공서 내부에서 자체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외부 플랫폼의 에이전트를 직접 쓰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하는 AI랑 다르게 어떤 특정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LM을 탑재한 장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이 없이도 작동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클라우드형 AI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버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받는 개념이라 치면 온디바이스 AI는 애당초 장비 안에서 연산을 하고 그걸 출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서버 다운 걱정이 없어요. 클라우드 AI는 서버가 다운돼 버리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내부망에서 내부 연산으로 작동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굳이 서버 다운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 작은 장비 안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애당초 성능이 기본적으로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당연히 소모가 더 빨라지게 하죠. 이런 연산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클라우드 AI는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AI 서비스 업체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한 걸 제공을 해주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사용자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별도로 하거나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갖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약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태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상황에서 ABCD가 각각 사용한 AI 기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A씨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지만 AI를 통해서 노트북으로 회의록 유학을 받았어요. B씨는 지난 10년간의 계약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가지고 특정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과 출처를 명확히 제공을 받았습니다. C씨는 다음 주 거래처에 보낼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전송하고 캘린더에 미팅 일정을 등록해달라는 말을 또 진행을 했죠. D씨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략 보고서 그리고 시장 동향 분석을 갖다가 AI한테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이 A, B, C, D 각각의 인물들이 사용한 AI를 갖다가 찾아보는 게 여러분의 목표이거든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다 찾으셨죠? 정답은 1번 온디바이스 AI, 라그, 에이전트 AI, 클라우드 AI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AC, 첫 번째 부분이죠. AC,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했다는 핵심 단서를 줬어요. 자,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AI죠. 그쵸? 자, 두 번째, BC예요. 회사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기까지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제일 좋은 게 있죠. 출처까지 명확히 제공한다. 그럼 라그죠. 그쵸? 출처 명확히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라그를 갖다가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CC예요. 에이전트 AI를 썼다고 했는데 견적서 작성, 이메일 전송, 캘린더 등록 서로 다른 작업이죠. 근데 이걸 모두 다 한 번에 진행을 했다. 여러 도구를 활용했다라는 말이 적혀 있으니까 에이전트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최신 정보 분석과 500페이지 분량의 대규모 복잡한 작업을 시켰대요. 자, 이 정도로 복잡한 작업이면은 온디바이스 AI에서 소화를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클라우드 AI를 썼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에 있는 두 개 섹션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부터 내용이 조금 많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1급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쉬다가 다음 챕터 2에서 다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뵐게요.